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후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등락을 보였고 유럽이나 미국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파월 영감이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빠지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거기에 더해 매주 토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COT 리포트, 그리고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만 이야기하면 시장은 위기를 넘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들어갑니다. 우리 증시는 목요일에 해외 시장이 도루묵이 되자 갭 다운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갭 다운이라고 해서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매도를 했긴 했지만 갭 다운 이후 지수를 더 끌고 내려간 수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이버가 무려 1200억 원이나 매도가 나온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기대가 K세론에 당한 것일까요? 반면 이 코스닥이 포스코 DX 그야말로 구토 나올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참 저런 거 보면 이 한국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논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마치 무슨 무릉도원 노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 아무튼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시장은 갭 다운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342개월이 다시 증가했죠. 그래서 폭등은 아니지 이런 시각을 심어줬고, 풋클래스 또한 그렇다고 폭락도 아니지 하면서 외가격은 풋옵션이 또 매도가 제법 쌓였어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해서 박스장을 그릴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을 넘나들며 지수 상승을 틀어막고 있는데, 전일 빠진 미결 수준만 태어났을 뿐이지 신규로 매도를 강하게 늘리는 흐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수를 크게 밀기도 부담스러움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옵션 만기 3주차에 접어들죠. 그래서 본격적인 시간가치 감소가 시작될 텐데요. 글로벌 변동성도 의미있게 하락해서 어쩌면 조심스럽게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옵션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자신 있는 방향성 플레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레벨 다운을 한다면 지수는 320을 향해 가는 것이 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 이 8월 월봉을 확실하게 망가뜨리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풋클래스에서의 환매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특히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하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여기서 더 밀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의미 없는 등락을 보이되 점진적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등가격 콜옵션 사고 외가격 콜옵션을 낮은 레버리지로 매도하는 이 낮은 레버리지의 그 콜레이쇼 포지션, 그러니까 변동성 매도죠. 여기에다가 외가격 풋옵션은 네이키드로 매도해서 세타와 델타를 커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여전히 저는 340에서 320 박스라고 보기 때문에 박스 하단인 320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너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 흐름을 보면 이 파월이 어떤 연설을 하든 시장이 망가질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오전장에 말이죠. 그러니까 파월 연설 한참 전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한없이 매도가 나오니까 유럽 지수 선물도 금요일날 아시아 세션 후반까지는 눌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 본장 개장 후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유럽 지수 선물은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까지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 변동성 꽤나 많이 빠졌죠. 물론 파월 연설과 함께 재차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 증시가 오후장에 반등을 하니까 유럽 증시는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는데요. 매크로 이슈로 시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보이는 것은 없었고, 개별 종목 이슈가 하나 있었죠. 롤렉스가 부하라, 이거 영어로는 BUCHERER 이렇게 부르는데 블룸버그에서 그냥 뷰하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독일어로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를 인수를 한다면서 스와치가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럭셔리 매출이라는 게 사실상 아시아 발악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거꾸러지니까 이거 시계 산업도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ECB의 요하임 나겔 위원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상이 중단될 만큼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통제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진즉이 꺾였고 서비스 PMI도 꺾였는데 인플레이션 안 꺾인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불편한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살짝 신경 쓰이는 말이지만 채권 시장은 단기물 중심으로만 눌렸을 뿐 장기물은 눌린 게 없었어요. 통화시장에서는 멕시코 페소화가 신고가 가기 직전에 올라왔는데
이머징이 이 중국 빼면 정말 나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머징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오지 달러나 뭐 유로 이런 나머지 통화들은 또 시원찮은 모습 보였죠. 또 원자재는 골드가 다시 1950달러 넘겼다가 내려온 등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방향성을 의미 있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기름 시장에서 텍사스 기름 다시 80달러 넘겼는데 그 저유소 화재 사건 이슈도 있었고 또 이란 떡밥도 있었죠. 근데 명쾌한 방향성을 보이는 이슈는 없었어요. 여하튼 이 80달러 공방은 월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는 매크로 관점에서의 충격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증시도 다시 변동성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9월 시장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이 나름 강하게 반등한데도 특히 나스닥 선물은 반등이 참 약했는데요. 그에 비해 다우지수 선물은 본장 개장 전 제법 의미 있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장 개장 후 나스닥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다우는 또 약세 흐름을 보였죠. 파월 연설 이후로 시장이 다시 매도세로 뒤집히면서 다우지수 선물은 34,0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는 등 월중 신저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변동성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변동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변동성을 달리 이야기하면 옵션을 신규로 발행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이 정도 리스크에서는 이 정도 가격으로 옵션을 팔면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라면서 호가를 제시하는 가격 수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켓 메이커들이 보기에는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럼 옵션 파는 가격 더 높여야지.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파월이 무슨 소리를 하든 뭐 주가가 세게 빠지는데도 변동성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파월의 발언이 지속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켓 메이커들이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는 파월의 발언 이후 0시에 한 14,751포인트까지 하락했죠. 근데 이후에는 빠르게 반등을 해서 14,900포인트 회복했고요. 그리고 장마감 2시간 남겨놓고 나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 파니까 종가에는 급반등해서 마감하게 됐어요. 시장이 오후장에 급반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시총 상위 30종목들 이렇게 돌려보면 반등을 시작한 시각이 거의 동일해요. 새벽 3시부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개별 종목 이슈 또 매크로 이슈로 지수가 반등한 게 아니라 바스켓 매도를 하던 쪽에서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매도를 걷어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중 보잉이 새벽 2시에 뭐 자체 이슈로 급등했죠. 근데 이런 거는 매크로 플레이어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고 이 타겟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타겟이라는 주식인데 이런 이 리테일러들 주식이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요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CPI가 죽어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향후 피봇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지수의 추세적 반등보다는 일시적 반등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글로벌 변동성은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아무리 바닥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무브 인덱스인데 다시 110.37로 뭐 계속 빠졌어요. 7포인트 넘게 빠졌죠. 시장이 고금리에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금리가 계속하기보다는 이거 어느 순간엔 피봇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올해 2월에 이 무브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이하를 깼었죠. 그래서 이 타이밍 온다라고 하면 장기 관점에서의 채권 롱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8월은 별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 대해서 시장을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9월 1일 금요일이 하필이면 이 논팜이 나온 날인과 동시에 ISM 제조업 지수까지 아주 무거운 지표가 두 개나 빵 하고 뜬 날이죠. 게다가 그 전일인 8월 31일은 파월이 강조하던 이 코어 PC가 나온 날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또 홍콩 선물옵션 만기예요. 중화권 증시를 완전 언더슈팅 낼지가 결정되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8월 마지막 주를 과하게 눌러버린다. 그러면 9월은 오히려 변동성 매도와 함께 꾸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토요일에 발표된 이거죠. 이 무브 인덱스가 아니라 COT 리포트입니다. 그 S&P 500 인덱스 선물에 대한 네이키드 포지션을 얘기한 것인데, 자, S&P가 그동안 눌렸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롱 포지션이 23,411 계약 청산됐어요. 그런데 숏도 8,328 계약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지션이 가벼워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번에 미국 지수가 미국 증시가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숏들이 항복이 처음에 일어났죠. 근데 항복 이후에도 지수가 계속 내려온 동안 다시 숏이 충전된 게 아니에요. 61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숏이 계속 도망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수가 좀 더 내려가서 뭐 61선 이하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이 추세 상승 전환에 대한 확신을 키워줄 수 있어서 당장 뭐 롱을 지르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부 충격으로 인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슬슬 롱을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롱이 감소하고 숏도 감소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롱 입장에서도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숏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저는 단기적으로 뉴트럴 아니면 롱 마인드로 전환할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